차가운 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초음파 사진을 매만졌다. 신앙그룹의 젊은 실세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던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지난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아이였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결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가 자신을 그리고 아이를 받아들여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마침내 서재에서 나온 지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무심한 표정 앞에서 그녀의 작은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힐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 서연은 알지 못했다. 차가운 밤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초음파 사진을 매만졌다. 신앙그룹의 젊은 실세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던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지난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아이였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결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가 자신을 그리고 아이를 받아들여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마침내 서재에서 나온 지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무심한 표정 앞에서 그녀의 작은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힐 운명이라는 것을 그때 서연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와인 잔을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았다. 창밖의 도시 야경과 어우러진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화려했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을 흘낏 쳐다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표정인데 윤 비서, 또 회사 일인가? 그의 입에서 나온 윤 비서라는 호칭에 서연의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 내렸다. 그들은 분명 연인 관계였지만 그는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종종 그녀를 비서로 대하며 선을 그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관계의 한계선이라는 것을 서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훈 씨,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지훈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뭔데? 시간 없어.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도 있고.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따뜻함도 궁금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음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품속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거 우리 아이예요. 8주 됐어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연이 내민 사진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의 미간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다. 사진 속의 희미한 점,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작은 흔적을 그는 마치 오물을 보듯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아이라고요. 지훈 씨, 당신과 내 아이,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그의 눈을 마주 보려 했지만 그의 싸늘한 시선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아이 윤서연 씨, 지금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로 뭘 어쩌자는 거지? 내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건가? 그의 말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그냥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기뻐해 뭘 이런 골칫덩어리를. 지우는 초음파 사진을 경멸스럽게 구겨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윤서연 씨, 당신도 알잖아. 나와 당신의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거. 애초에 시작부터 정해져 있던 엔딩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내 앞길을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의 말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매정하고 비열한 인간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책상으로 향했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서연에게 내던지듯 건넸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해. 아이는 당연히 지우는 거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군. 윤 비서.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위에 적힌 액수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돈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었다. 돈으로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그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필요 없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당신 같은 사람의 돈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예요.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 아이라는 꼬리표가 당신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을 거야.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차갑게 쏘아보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연함이 싹트고 있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리라. 그리고 언젠가 강지훈이 오늘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밤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함께 자신의 과거도 함께 떠나보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와 함께 모성가해라는 이름의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유일한 빛이 될 터였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신앙그룹에 짧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적인 사육,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강지우는 그녀의 빈자리를 보며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다른 유능한 비서로 그 자리를 채웠다. 윤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쉽게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매정하게 버린 그 씨앗이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리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거대한 비극과 처절한 복수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를 나선 그날 밤 이후 윤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를 끊임없이 짓눌렀다. 하지만 서연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한 여자였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였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어린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세상과 맞서는 억척스러운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에서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낮에는 작은 번역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밤에는 각종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힘들고 고된 날들이었지만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볼 때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를 닮아 총명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가끔 아빠의 존재를 묻는 아들의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신단다. 우리 민준이가 씩씩하게 자라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둘러대곤 했다. 서연이 이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도 있었다. 그녀가 신앙그룹을 떠난 직후 과거 그녀의 능력을 눈여겨보았던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그녀에게 일감을 주었고 이따금씩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딱한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결코 자세한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었다. 서연은 그를 은인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사장이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 대성그룹 윤태수 회장의 오랜 지인이자 윤 회장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그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윤 회장은 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딸과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간 동안 강지훈의 삶은 서연과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앙그룹의 황태자로서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았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고 어쩌다 떠올리더라도 그저 하룻밤의 불장난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실장, 상무를 거쳐 최연소 부사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그의 경영 능력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지만 신앙그룹 회장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기대로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강지훈이 이끄는 신한그룹과 윤서연의 아버지 윤태수 회장이 이끄는 대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양분하는 거대 기업이자 동시에 오랜 숙적 관계였다. 두 그룹은 전자, 화학, 건설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때로는 M&A 시장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암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 그룹의 경쟁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지훈은 대성그룹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윤태수 회장을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여우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성그룹을 반드시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두 그룹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윤태수 회장은 강지훈의 그런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경영자였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보다는 실질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신한그룹과 강지훈 부재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특히 하나뿐인 딸 서연이 강지훈에게 버림받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신한그룹과 강지훈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미 서서히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어느덧 민준이는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서연은 아침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냈다. 통통한 볼에 해맑은 미소를 띤 민준이는 서연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전부였다. 가끔씩 민준이의 얼굴에서 강지훈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서연은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그림자는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과거를 지우려 해도 피는 물보다 진했고 악연의 고리는 생각보다 질기게 그녀와 강지훈 그리고 윤태수 회장을 묶고 있었다.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서연의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이가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윤서연이 강지훈의 곁을 떠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제 7살이 된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서연은 그동안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녀의 회사에서 번역하는 문서들은 주로 해외 기술 관련 자료들이었는데 과거 신한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쌓았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수줍고 여린 모습 대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은 신한그룹의 부사장으로서 여전히 거칠 것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확장과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사생활은 여전히 복잡했고 그의 곁에는 항상 화려한 여성들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때때로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이곤 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교차하게 된 것은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차세대 경영인 포럼에서였다. 서연은 최근 번역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떠오르는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고, 강지우는 신한그룹을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기업인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교를 나누는 시끌벅적한 연회장에서 서연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런 자리가 여전히 불편했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강지훈과 마주칠까봐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 잠시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한쪽 구석에서 다른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강지훈의 시선이 우연히 그녀에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얘를 그저 어디서 본 듯한 여성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듯한 깊은 눈매는 그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최 부사장님,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강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걸까? 그때 서연이 음료를 들고 돌아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히며 잔을 놓칠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부축해 주었고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에 서연의 얼굴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서연, 몇 년 전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찾아왔던, 그리고 자신이 매정하게 내쳤던 바로 그 비서. 강지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마다 있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변한 모습이라니. 과거의 순종적이고 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세련되고 당당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혹시 윤서연 씨 아닙니까? 서연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남자.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텔스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 틀림없어. 윤서연 씨 맞잖아. 정말 오랜만이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강지훈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잠깐만, 윤서연 씨,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 없잖아. 우리 사이에 그래도 좋은 추억도 있었는데 그의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포럼 주최 측에서 마련한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한 아이가 강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한 볼, 똘망똘망한 눈망울,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매까지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강지훈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향해 있음을 깨닫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물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민준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윤민준이에요. 7살이에요. 윤민준, 강지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윤서연의 성을 따르고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과 묘하게 닮은 외모.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황급히 민준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이제 그만 집에 갈 시간이야. 아저씨께 인사드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호기심과는 다른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 씨, 저 아이 혹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강지훈의 말을 자르고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강지훈은 멀어져가는 서연과 민준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동안 윤서연은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듯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차세대 경영인 포럼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강지훈의 머릿속은 윤서연과 그녀의 아들 윤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묘하게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윤서연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떨쳐지지 않는 의혹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윤서연의 최근 행적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고 그녀가 운영했다는 작은 번역 회사 역시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상태였다. 강지우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쾌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생각으로 애써 의욕을 덮으려 했다.
그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신앙그룹의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고, 과거의 여자와 그 아이에게 신경 쓸 겨를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성그룹의 총수 윤태수 회장이 있었다. 윤태수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수성가하여 대성그룹을 재계 서열수위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뿐인 딸 윤서연이었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착했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윤 회장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몇 년 전 서연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딸을 찾으려 했지만 서연은 마치 작정기라도 한 듯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윤태수 회장은 그의 오랜 신복이자 최측근인 김 비서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게 되었다. 김 비서는 윤 회장의 명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 서연이 사라진 직후부터 남몰래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봐 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최근 차세대 경영인 포럼에서 서연과 강지훈이 마주쳤다는 사실과 서연에게 강지훈을 꼭 닮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이 일을 윤 회장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연 아가씨에 관한 일입니다. 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민준이라는 손자의 존재,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신한그룹의 강지훈 부사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보고를 듣는 내내 윤태수 회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터져나올 듯 격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하나뿐인 딸이, 그것도 철천지원수나 다름없는 신한그룹의 아들놈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힘겹게 살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지훈, 그 오만하고 방탕한 젊은 놈이 감히 자신의 딸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강지훈, 그놈이 감히 내 딸에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딸 서연이 신한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딸의 고집을 꺾었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신한그룹 같은 추악한 집안과 어떤 형태로든 엮이지 말았어야 했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가슴을 쳤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딸과 손자가 있었다. 특히 사진으로 처음 본 손자 민준이의 모습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단숨에 녹여내렸다. 아이는 서연을 닮아 해맑고 사랑스러웠으며 동시에 강지훈 그놈을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김 비서, 당장 서연이와 내 손주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아니, 내가 직접 가야겠네. 내 딸과 손주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손주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강지훈과 신앙그룹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윤태수 회장은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서연이 살고 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를 찾았다. 초라한 빌라 입구에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딸이 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가 이런 곳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방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의 서름과 죄송스러움을 토해냈다. 윤 회장은 그런 딸을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하는 손자 민준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네가 민준이로구나. 내 손주.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작은 뺨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와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윤태수 회장은 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준이의 친자 확인 소송 및 양육권 문제에 대비하도록 지시했고, 동시에 신앙의룹과 강지훈에 대한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그리고 신앙의룹, 너희들은 내 딸과 손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윤태수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신앙그룹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노이자 할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유진그룹과 대성그룹, 두 거대 기업 간의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강지훈 스스로가 오래전에 뿌려놓은 것이었다. 윤태수 회장이 딸 서연과 손자 민준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온 그날부터 대한민국 경제계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진원지는 대성그룹이었고 목표는 명확하게 신앙그룹과 강지훈 부사장을 향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를 감행했다. 그의 복수는 요란한 선전포고나 공개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상대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신앙그룹의 주력 사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대성그룹은 신앙그룹의 핵심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하나둘씩 빼앗아갔고, 신한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와 특허 분쟁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대성그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과거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임직원들도
이제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냐고.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물론 대성그룹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교묘하게 자신들을 공격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 강도가 너무나도 셌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마주쳤던 윤서영과 그녀의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매, 웃는 모습이 자신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설마 그 일 때문에.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과거의 하룻밤 실수, 그리고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한낱 비서 따위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와 관련이 있을 리 없다고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영과 그 아이에 대한 뒷조사를 다시 한번 지시했다. 한편 윤서영과 민준이는 윤태수 회장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윤 회장은 그동안 딸과 손자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 주려는 듯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쏟아부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배려로 대성그룹 산하문화재단의 팀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민준이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새 유치원에서 밝고 건강하게 뛰어놀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다.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분노가 강지훈과 신한그룹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가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가 결국 민준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까봐 두려웠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와 민준이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간청했지만 윤 회장의 의지는 단호했다. 서연아, 이건 단지 너와 민준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오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즉 내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대성그룹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신한그룹은 오랫동안 우리 대성의 발목을 잡아왔고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윤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두 그룹 간의 오랜 숙권과 명운을 건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신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자금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계열사들은 줄줄이 부도 위기에 내몰렸고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이어졌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한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룹의 모든 책임은 강지훈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 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은 더욱더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시했던 윤서연과 윤민준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서연이 바로 대성그룹 윤태수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윤민준이 윤태수 회장의 유일한 외손자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윤태수 회장이 최근 민준이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강지우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동안 자신과 신앙그룹을 덮쳤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윤서연, 아니 윤태수 회장의 딸과 그의 손자였다는 것을,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여자가,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가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강지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윤태수 회장의 차갑고 무서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 강지훈이 윤서연과 윤민준의 정체, 그리고 윤태수 회장의 무서운 복수 계획을 알게 된 후 며칠 밤낮을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이 이토록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신앙그룹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외 투기 자본에 그룹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 자금을 확보하고 최소한 자신과 가족의 안위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이 결정은 신앙그룹을 창업한 할아버지와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배신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신앙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과 채권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지우는 굳은 얼굴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사회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퀭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폭삭 늙어버린 듯했다. 이사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룹의 현재 상황과 경영권 매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그룹의 내부 정보와 강지훈의 비리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강 부사장, 아니 이제는 강지훈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의 제안은 결국 신앙그룹을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원로 이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강지우는 궁지에 몰렸다.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경영권 매각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했다. 바로 그때 이사회장 뒷문이 열리며 윤태수 회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태수 회장은 신한그룹의 주요 채권자이자 최근에는 비밀리에 신한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주요 주주로 급부상한 상태였다. 윤태수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강지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윤태수 회장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을 지나쳐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 씨, 오랜만이구려. 아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인가?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신한그룹의 미래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지. 윤 회장은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각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서류에는 윤민준 군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함께 윤민준 군을 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다는 윤태수 회장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윤서연 씨가 과거 강지훈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에게 버림받았던 모든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이 노래지며 숨이 가빠왔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던 진실이 이제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경쟁그룹 총수의 유일한 상속자라니. 그리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철천지원수 윤태수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강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의 발악적인 모습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태수 회장은 그런 강지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거짓말이라고 강지훈? 당신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가? 여기 내 딸 서연이와 내 손자 민준이가 직접 와 있네.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지. 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윤서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6년 전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을 떠났던 여린 비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는 당당하고 강인한 어머니이자 한 그룹 총수의 딸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준이는 해맑은 눈으로 호기심 가득하게 회의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강지훈을 빼다 박은 듯했다. 강지훈은 서연과 민준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안 돼. 제발.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처절한 절규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은 자업자득이었고 뿌린 대로 거둔 결과였을 뿐이었다.
윤태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강지훈에게 선언했다. 강지훈, 당신과 신한그룹은 이제 끝났소. 대성그룹은 오늘부로 신한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요. 당신이 내 딸과 손주에게 저지른 죗값을 당신 가문 전체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야. 그것은 신한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강지훈 개인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과거의 한순간의 오만과 무책임이 불러온 끔찍한 파국.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끝없이 절규했다. 그의 비명소리는 차가운 회의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 강지훈과 신한그룹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윤태수 회장이 이끄는 대성그룹의 적대적 M&A 선언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신한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 기업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인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아들의 추악한 과거와 그룹의 몰락이라는 이중 충격에 결국 병상에서 숨을 거두었고 신한그룹의 남은 지분마저 대성그룹에 넘어가면서 강씨 일가는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강지훈은 횡령, 배임, 그리고 과거 윤서연을 유기한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더해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으며 법적인 처벌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과거 그가 윤서연에게 내뱉었던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저주는 이제 고스란히 그 자신에게 돌아와 있었다. 반면 윤서연과 아들 민준이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윤태수 회장은 딸과 손자를 자신의 곁에 두고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성그룹 산하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자신감과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활력으로 채워져 갔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윤태수 회장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윤 회장은 민준이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부으며 그가 세상의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민준이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점차 과거의 그림자를 잊고 해맑은 아이로 성장해 갔다.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행복한 아이였다. 시간이 흘러 대성그룹은 신한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윤태수 회장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승자의 오만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그룹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자신의 뒤를 이어 대성그룹을 이끌어갈 날을 꿈꾸며 손자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윤서연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는 강지훈과의 아팠던 과거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증오와 복수심 대신 자신의 삶과 아들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저기 봐요. 나비가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서연은 아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봄 하늘 아래 아름다운 호랑나비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과 민준이의 모습처럼. 그러네, 민준아. 정말 예쁜 나비구나. 서연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극적인 몰락은 한 개인의 오만과 무책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그리고 윤서연과 민준이의 이야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결국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실현되며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힘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갈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겠지만 윤서연과 민준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터였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물보다는 웃음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듯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비서를 매정하게 버렸던 한 재벌 3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설을 통해 한 인간의 오만과 무책임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윤서연과 그녀의 아들 민준이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저 또한 인생의 여러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잔인하고 아플지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비록 강지훈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특권의식과 생명 경시 풍조에 작은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여정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